자원은 넘치는데 국가는 가난했습니다. 이 모순 하나가 지금 중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국토 곳곳에서 쏟아지는 우즈베키스탄. 가공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의 자원을 헐값으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구조를 당연한 국제 질서로 받아들이던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가 이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가져가는 대신 공장을 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한 나라의 운명뿐 아니라 강대국들이 짜놓은 에너지 질서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과 국제 에너지 질서를 동시에 뒤흔들게 된 것일까요? 어디서 시청 중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지즈 라흐모프입니다. 오전 7시 42분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권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472쪽짜리 연간 가스 수출 실적 보고서였죠. 창밖으로 타슈켄트의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그 빛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표지를 넘기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마자 첫 페이지에 박힌 숫자가 보였어요. 연간 수출량 572억 세제곱미터. 전년 대비 118%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역사상 최대 수출량이었죠. 손가락으로 그 숫자를 짚었을 때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둔탁하게 내려앉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출 단가표가 나왔어요. 1000세제곱미터당 62달러.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시기 국제시장 평균 가격은 247달러였어요. 우리는 시장가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수출 대금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35억 4천만 달러. 엄청난 금액처럼 보였지만 국고로 실제 유입된 금액은 그중 2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파이프라인 사용료, 운송비, 중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갔어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가스 기업과 중국 에너지 그룹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나무에 파고들 정도로 힘을 줬죠. 하지만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무력감이었어요. 보고서 중간쯤에 가격 결정 항목이 나왔습니다. 가격 결정 방식이라는 제목 아래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구매자 측 일방 통보 방식. 협상 여지 없음. 제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가스를 캐는 나라였지만 가격을 정할 권리는 없었어요. 그들이 부르는 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싫다고 하면 계약 위반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특수조항이라는 항목이었어요. 조항 3항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료가스의 자체 가공 및 재판매 시도 시 공급계약 자동 해지 및 위약금 산정. 위약금 규모는 연간 수출액의 300%였습니다. 약 106억 달러였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타슈켄트 시내가 보였습니다. 200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는 가스 가공 공장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아무르다리아 유역에서 뽑아올린 가스는 전부 파이프를 타고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러시아로, 중국으로,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으로 흘러갔죠. 우리 땅에서 나온 자원이지만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요약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기여도는 전년 대비 정체. 에너지 수출 의존도 심화로 인한 경제 구조 취약성 증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저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숫자와 문장들로 뒤엉켜 있었어요. 572억 세제곱미터를 캤지만 우리 손에 남은 건 10억 달러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빠져나갔어요. 우리는 캐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가져가는 사람이었죠.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어요. 전화기를 들어 에너지부 장관에게 연결했어요. 벨이 3번 울렸고 장관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죠. 보고서 받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인도 이미 확인했다고 했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를 펼쳤어요. 부록에 가스 매장량 추정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르다리아 지역 1조 8천억 세제곱미터, 부하라주 8천억 세제곱미터, 카라쿰 사막 지하에는 확인되지 않은 매장량까지 합치면 최소 4조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추정됐어요. 이건 50년 이상 캘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클수록 기분은 더 무거워졌어요. 많이 캐도 가난하고 적게 캐도 가난했습니다. 차이가 없었죠.
결국 우리는 캐는 역할만 맡은 거였으니까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표지에 박힌 국가 문장이 보였어요. 별과 초승달, 그리고 목화 이삭이 새겨진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제게 자긍심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부끄러움만 느껴졌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회의실로 걸어갔어요. 오늘 오후 2시 러시아 에너지 기업 대표단과 중국 천연가스 그룹 협상팀이 방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안건은 내년도 가스 공급 확대 계약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우즈베키스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보였어요. 가스전 위치였습니다. 그 점들을 보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그 점들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캘 수는 있었지만 쓸 수는 없었어요. 팔 수는 있었지만 값을 정할 수는 없었죠. 이게 자원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타슈켄트 외곽산업 지구가 보였습니다. 낡은 공장 몇 개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소련 시절에 지어진 공장들이었어요. 독립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새로 지어진 공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 자본은 들어왔지만 그들이 만든 건 공장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회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러시아 측 제안서가 맨 위에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2025년 가스 공급 확대 및 파이프라인 증설 계획.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급량 20% 증대. 파이프라인 신규 라인 2개 추가. 단가는 동결.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측 가공시설 건설 계획 시 사전협의 필수. 사전협의라는 단어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허가였죠. 우리가 우리 땅에서 우리 가스로 공장을 짓는데도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중국 측 제안서도 비슷했습니다. 공급량 증대, 장기 계약 연장, 단가 인하 검토, 가공 금지 조항 유지. 표현만 조금 달랐을 뿐 구조는 똑같았어요. 자료를 덮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572억 세제곱미터, 35억 달러, 106억 달러 위약금.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그 숫자들 뒤에 숨은 진실은 하나였어요. 우리는 캐고 그들은 부자가 됩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47분이었어요. 13분 후면 그들이 도착할 겁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먼저 올 거고 중국 팀은 3시에 올 거였죠. 똑같은 이야기를 2번 들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멀리 천산산맥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가 햇빛에 반짝였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가슴속은 무거웠어요.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똑, 똑, 똑.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옷깃을 매만지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죠. 이제 시작입니다. 복도에 러시아 가스프롬 부사장 빅토르 소콜로프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 빨간 넥타이, 2명의 수행원. 악수하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로 서류가 밀려왔습니다. 가스프롬 로고가 박힌 제안서였죠. 빅토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올해 협력이 훌륭했다고 했어요. 내년엔 더 확대하고 싶다고 했죠. 서류 첫 장. 공급 확대 계획. 연간 685억 세제곱미터, 전년 대비 19.7% 증가. 단가는 1000세제곱미터당 61달러. 작년보다 1달러 낮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파이프라인 증설 계획. 신규 라인 2개, 투자액 18억 달러. 투자 주체는 전부 가스프롬. 우즈베키스탄은 토지 제공과 행정 협조만 하면 됐죠. 저는 펜을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다고요. 빅토르의 시선이 제게 고정됐어요. 우즈베키스탄도 가스 가공 산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같은 화학 제품. 그러려면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초. 빅토르가 웃었어요. 짧고 건조한 웃음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그가 그 단어를 되풀이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었죠. 가스를 원료로 쓰는 화학공장 건설 기술을 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빅토르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 이전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넘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운영 노하우, 품질 관리, 안전 시스템까지 모든 게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협력을 요청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빅토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스 화학 산업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초기 투자가 막대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으며 시장 진입 장벽도 크다고 했죠. 무엇보다 실패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다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 그 표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러시아는 수십 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다고 했어요. 엄청난 실패를 겪었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고 했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그걸 단번에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다시 말했어요. 러시아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빅토르가 서류 특정 페이지를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한 문단을 짚었습니다. 계약 조항 12항. 원료가스의 자체 가공 및 제3국 판매 시도 시 본 계약은 즉시 무효화되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약금 규모는 연간 공급액의 300%, 약 110억 달러. 이건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고 빅토르가 말했어요.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라고 했죠. 만약 모든 공급국이 자기들끼리 가공을 시작하면 시장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즈베키스탄은 영원히 원료만 팔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빅토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역할은 안정적인 공급이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여라고 했습니다. 가공은 기술과 자본이 있는 나라가 하는 거라고 덧붙였죠. 기술과 자본이 있는 나라. 결국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중국 대표단이 도착했다고 알렸어요. 빅토르가 나갔고 3분 후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 해외사업부 이사 리밍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금태 안경. 수행원 셋을 대동했죠. 중국 측 제안서는 68페이지였습니다. 러시아 것보다 두꺼웠어요. 리밍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정은 오래됐다고 했어요. 실크로드 시대부터 이어진 관계라고 했죠. 내년도 공급 계획, 가격 조정안, 파이프라인 유지 보수 일정.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꺼냈어요. 기술 이전 요청을요. 리밍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쓰더니 말했어요. 기술 이전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폴리머 생산 기술을 배울 수 있느냐고요. 합작 투자 형태로라도 가능하지 않느냐고요. 리밍이 수행원과 중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30초.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차갑고 단호했죠. 기술은 국가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함부로 이전할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에너지 화학 분야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죠. 중국도 이 기술을 확보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방법이 전혀 없느냐고 물었어요. 리밍이 별도 문서를 꺼냈습니다.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공급량 30% 증대, 장기 계약 25년 연장, 파이프라인 3개 라인 추가 건설, 가스전 공동 개발. 그리고 마지막 항목. 우즈베키스탄 측 독자적 가공시설 건설 계획 시 중국 측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수. 위반 시 모든 계약 즉시 중단. 이게 현실적인 협력 방식이라고 리밍이 말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중국은 그걸 가공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했죠. 각자 잘하는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각자 잘하는 일. 우리가 잘하는 일은 땅을 파는 것뿐이라는 뜻이었어요.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기술 교육이라도 가능하냐고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을 중국 공장에 보내서 배우게 할 수 있느냐고요. 리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즉답은 어렵다고 했어요. 기술 유출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즈베키스탄이 독자적 시설을 갖추면 시장 균형이 깨진다고 덧붙였죠. 시장 균형. 결국 우리가 밑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리밍이 시계를 보고 일어났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두 뭉치의 서류. 러시아 것과 중국 것. 두께도 다르고 표지 색깔도 달랐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더 많이 팔아라. 더 싸게 팔아라. 가공하지 마라. 우리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마라.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러시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12항. 위약금 110억 달러. 중국 서류도 펼쳤어요. 비슷한 조항. 위반 시 모든 계약 즉시 중단.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령이었어요. 캐라. 팔아라. 다른 건 생각하지 마라.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기술은 위험하다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감당할 수 없다고 했죠. 당신들은 가스를 캐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위험하다. 감당할 수 없다. 캐는 나라. 책상 서랍에서 우즈베키스탄 지질조사 보고서를 꺼냈어요. 3년 전 자료. 가스 매장량 추정치. 확인 매장량만 4조 세제곱미터. 50년 이상 캘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50년. 앞으로 5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캐고 팔고 가난하고. 그 순환이 50년 더 이어진다는 거였죠. 창밖의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더 어두웠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러시아 것, 중국 것. 둘 다 똑같은 무게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울렸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폐가 차가워졌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들을 잡은 채 앉아 있었어요. 기술은 위험합니다. 당신들은 가스를 캐는 나라입니다. 그 문장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건 모욕이었어요. 예의 바른 말투로 포장된 차갑고 냉혹한 모욕이었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대통령궁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샤브카트 미르지우예프 대통령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등 뒤로 타슈켄트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그 빛은 차갑게 느껴졌죠. 대통령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협상이 어땠느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똑같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고 했어요. 위약금은 110억 달러, 가공 금지 조항은 유지, 영원히 원료만 팔라는 조건이었다고 말했죠.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원료만 팔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들의 구조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72억 세제곱미터를 캐도 1천억을 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물었어요. 그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3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우즈베키스탄 독자 가스화학단지 건설 타당성 검토. 표지를 대통령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종이가 책상을 미끄러지는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에 울렸어요. 초기 투자액 39억 달러. 건설 기간 4년. 예상 수익률 연간 12억 달러. 투자 회수 기간 7년. 숫자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어요.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이걸 정말 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어요.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 확신을 담으려 했습니다. 지금 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50년 후에도 똑같을 거라고 덧붙였죠. 대통령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기술은 어디서 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했죠. 그 목소리에는 회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세계에는 가스화학 기술을 가진 나라가 더 있다고 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엄청날 거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계약 위반을 주장할 거고 외교적 압박을 가할 거라고 했어요. 파이프라인 사용을 막을 수도 있다고 했죠. 최악의 경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천천히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재정에 구멍이 뚫릴 거라고 대답했어요. 39억 달러는 교육 예산 3년치, 의료 예산 5년치라고 했습니다. 이 돈이 증발하면 국민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 거라고 말했죠.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에 약이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고요. 아마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거라고 국가 자산을 날린 죄로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하자는 건가, 라흐모프, 라고 물었어요. 그 눈빛이 제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건 도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탈출이라고 했어요. 지금 구조는 협상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캐고 그들이 가져가고 우리는 가난한 구조. 아무리 많이 캐도 결과는 똑같다고 했죠. 5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2,800만 국민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미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원료를 캐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나라에서 살길 원한다고요. 우리 세대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감옥에 갇힐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천천히. 그리고 말했어요. 내각 회의를 소집하라고요. 3일 후라고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내각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부터 달랐어요. 긴장감이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관 17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한가운데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모두 그걸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탄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어요. 대통령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어요.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오늘 안건은 가스화학단지 건설이라고 말했어요. 라흐모프 관료가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이 매는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572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수출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국고 유입액은 10억 달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중간 수수료, 운송비, 파이프라인 사용료로 빠져나간다고 설명했어요. 그 가스를 폴리에틸렌으로 가공하면 가치가 20배 오른다고 했습니다. 200억 달러가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190억 달러를 버리고 있다고 말했죠. 재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0억도 큰 돈 아니냐고 물었어요. 안정적이지 않느냐고 했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물었어요. 러시아가 보복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파이프라인을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습니다. 감수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굴복하면 영원히 굴복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우리가 주권 국가라면 우리 자원을 우리가 가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중국이 계약을 끊으면요. 그들 없이 어떻게 수출하느냐고 했어요. 새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유럽, 인도, 동남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시장은 열린다고 했죠. 원료를 사려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지만 제품을 사려는 나라는 전 세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39억 달러는 어떻게 조달하느냐고요. 절반은 국고, 절반은 차관이라고 대답했어요. 국제금융기관들이 검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스전 매장량을 담보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죠. 또 다른 장관이 물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인데 정말 가능하냐고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고 했어요. 세계에는 사막에서 플랜트를 지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죠. 여건을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아무도 먼저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였죠. 성공하면 공을 나눠 갔지만 실패하면 책임은 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한 번. 이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구멍이 뚫릴 거라고요. 39억 달러는 교육 예산 3년치라고 했습니다. 의료 예산 5년치라고 했어요. 이게 날아가면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약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죠. 공무원 월급이 밀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대통령이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도 하자는 건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망설임 없이요. 먹고 살 만한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국민들은 미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죠. 안정은 현재를 지키는 것이지만 미래는 도전 없이 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등이 축축했죠. 대통령이 창가로 걸어갔어요. 멀리 보이는 산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무겁게 흘렀어요. 제 심장이 귓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투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재무부 장관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반대였죠. 경제부 장관도 반대였어요. 외교부 장관은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이었어요. 산업부 장관도 찬성. 에너지부 장관은 반대. 하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세고 있었어요. 찬성 하나, 둘, 셋. 최종 결과. 찬성 9표, 반대 8표. 가결됐다고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독자 가스화학단지 건설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총 책임자는 라흐모프라고 덧붙였죠. 장관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찬성한 사람들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반대한 사람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회의실이 천천히 비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9억 달러. 4년. 국운을 건 프로젝트. 손이 떨렸어요.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성공하거나 파멸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중간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타슈켄트 시내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탈출이었습니다. 결단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제안서 47부를 발송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 5곳, 유럽 플랜트 기업 12곳, 일본 건설사 8곳, 한국 컨소시엄 3곳, 중국 기업 19곳. 세계 주요 가스 화학 플랜트 기업 거의 전부였어요. 제안서에는 프로젝트 개요, 투자 규모, 예상 수익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요. 첫 번째는 독일 기업이었어요. 관심은 있으나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기업도 비슷했죠. 일본 기업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답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실사단이 도착했습니다. 독일 기업 엔지니어 5명이었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었죠. 팀장은 클라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카라콤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차로 5시간 거리였어요. 도로는 비포장이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죠. 클라우스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막에 도착했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기온이 섭씨 48도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선글라스를 벗었죠. 눈을 가늘게 뜨고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평선까지 펼쳐진 모래뿐이었습니다. 나무도 풀도 건물도 없었어요. 전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도 없었죠. 그저 모래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온도계를 꺼냈어요. 땅에 댔습니다. 표면 온도 67도.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GPS를 확인했어요. 여기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맞다고 대답했어요. 이곳에 단지를 지을 거라고 말했죠.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전기는 어디서 공급하느냐고요. 아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고 했어요. 물은요? 지하수를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로는요?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클라우스가 침묵했습니다. 그의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약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강해졌죠. 모래가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어요. 입안에 모래가 들어왔습니다. 클라우스가 소리쳤어요. 차로 돌아가자고요. 차 안으로 피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차를 흔들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5분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죠. 폭풍이 지나갔을 때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이틀 후 미국 기업 실사단이 왔습니다. 엔지니어 6명이었어요. 팀장은 데이비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곳으로 안내했어요.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영하 25도까지 떨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라고 했죠. 그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무언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고개를 들었어요. 냉난방 시스템만 투자액의 30%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성공 보장이 안 된다고 했죠. 일본 기업이 왔습니다.
프랑스 기업이 왔어요. 영국 기업도 왔습니다. 한 달 동안 12개 기업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모두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회의실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하나씩 거절 이유를 들었어요. 독일 기업 극한 기후 대응 불가. 추가 비용 50억 달러 이상 소요. 미국 기업 인프라 전무. 전기, 물, 도로 구축에 10년 소요. 일본 기업 모래폭풍 대응 시스템 없음. 기술적 리스크 과다. 프랑스 기업 금융 조달 불가. 보험사 전면 거부. 제안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조건을 수정했어요. 정부가 인프라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보조금을 제시했죠. 답장이 왔습니다. 더 짧아졌어요. 독일 재검토 결과 참여 불가. 미국 리스크 과다로 철수. 일본 기술적 한계로 포기.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 거절 서한이 쌓여갔어요. 하나, 둘, 셋. 10개가 넘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찾아왔어요. 상황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어렵다고 대답했어요. 대부분이 거절했다고 했죠.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더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답장 안 온 곳이 남아있다고 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습니다. 발송한 기업 47곳, 거절 38곳, 검토 중 9곳. 그중 절반은 형식적인 검토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심 있는 곳은 34곳. 그마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타슈켄트 시내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제 가슴속도 그랬습니다. 외롭고 어두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프랑스 기업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참여 불가 통보. 이틀 후 영국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들이 전면 거부했다고 했어요. 프로젝트 보험을 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사흘 후 중국 기업 5곳이 동시에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력이었죠. 일주일 후 스페인 기업이 마지막으로 거절했습니다. 46곳. 남은 건 단 한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명단을 펼쳤어요. 아직 답장이 오지 않은 기업. 한국 플랜트 컨소시엄, 롯데케미칼, SK가스,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한 그룹이었습니다. 3주 전에 제안서를 보냈어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재촉 이메일을 보냈죠. 답장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46곳이 거절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은 곳은 한 곳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곳? 네. 한국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들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프로젝트가 무산된다고 대답했어요. 39억 달러 조달 계획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어요. 한국 기업에 다시 연락해보라고요. 조건을 더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정부 보증, 인프라 지원, 세금 감면. 보낼 수 있는 모든 걸 담았어요.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10시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목을 봤어요. 현장 실사 일정 협의. 본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우즈베키스탄 가스화학단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위해 다음 주 화요일 방문 예정입니다.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숨을 참고 있었어요. 아직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아니었어요. 그들도 현장을 보면 똑같이 돌아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46개 기업이 불가능하다고 한 땅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공항에 나갔습니다. 한국 실사단이 도착했어요. 7명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 엔지니어 2명, SK가스 기술팀 2명, 현대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저 3명. 맨 앞에 선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김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부장이라고 했죠. 호텔로 안내했어요. 차 안에서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몇 개 기업이 다녀갔느냐고요. 46곳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거절했다고 했어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어요. 내일 현장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들도 보면 돌아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5시 카라콤 사막으로 출발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한낮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이 없었어요. 5시간을 달렸습니다.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차를 세웠어요. 여기서부터는 사막이었습니다. 내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건조했어요. 해가 지평선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모래를 물들였죠. 김철수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래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다른 엔지니어들도 침묵했습니다. 여기가 맞습니까? 라고 김철수가 물었어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단지를 지을 거라고 말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온도계를 꺼냈어요. 오전 8시인데도 벌써 섭씨 35도였습니다. 정오에는 48도까지 오를 거라고 설명했어요. 겨울에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기는 어디서 공급하느냐고 물었어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고 했죠. 물은요?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로는요?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김철수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죠. 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심각했어요. 1시간 동안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GPS로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강해졌죠. 모래가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차로 돌아가자고요. 차 안으로 피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차를 흔들었어요. 창문을 때리는 모래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15분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죠. 폭풍이 지나갔을 때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혹독하네요 라고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타슈켄트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땀이 흘렀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다고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거절이라는 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46개 기업의 거절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모두 똑같이 말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였습니다. 47번째 거절. 그리고 프로젝트는 무산되는 거였죠. 39억 달러는 공중으로 날아가고 제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였어요. 새벽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회의실에서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밤새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본사와 화상회의를 여러 번 했다고 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철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현장 실사 보고서라고 했어요.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김철수가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극한 기후, 인프라 부재, 물류 문제. 모든 게 최악의 조건이라고 했죠. 일반적인 프로젝트라면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역시나였어요. 하지만 이라고 김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계약하겠다고 김철수가 다시 말했어요. 우즈베키스탄 가스 화학단지 한국 컨소시엄이 맡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라고 물었어요. 46개 기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요. 한국은 중동에서도 플랜트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사막, UAE 사막, 카타르 사막. 모두 비슷한 환경이었다고 했죠.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곳을 공학 문제로만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했어요. 이건 공학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방법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시라고요. 지금은 계약서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39억 달러 규모. 건설 기간 4년. 한국 컨소시엄이 설계, 시공, 기술 이전을 모두 책임지는 조건이었어요.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을 했어요. 김철수도 서명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어요.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계약했다고요. 대통령이 놀라워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이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세계는 달랐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반응이 쏟아졌어요. 언론부터 시작됐습니다. 독일 경제지 한국 기업, 사막에 돈을 묻는다. 미국 블룸버그 전문가들이 포기한 프로젝트, 한국만 무모하게 도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우즈베키스탄 가스 단지, 한국 건설사의 무덤 될 것.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어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제 엔지니어링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럼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46개 기업이 거절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맡았다더라. 미쳤나? 카라쿰 사막은 공학자의 무덤이다. 한국도 곧 알게 될 것. 2년 안에 철수할 거다. 돈만 날리고. 조롱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비웃고 있었어요. 독일 기업 클라우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한국이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도 곧 현실을 알게 될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행운을 빈다는 말이 비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미국 기업 데이비드도 연락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무모합니다. 저희도 검토했지만 리스크가 과도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도 프랑스 기업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무모하다, 불가능하다, 실패할 것이다. 똑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국제금융계도 회의적이었어요. 투자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성공 확률 15% 이하. 한국 기업, 과도한 리스크 감수. 2년 내 철수 예상. 숫자로 한국을 매장하고 있었어요.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로젝트 보험을 거부했어요. 리스크가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자체 보험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죠. 러시아와 중국도 반응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 빅토르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독자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하다고 했죠. 한국 기업도 곧 철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보도했어요. 한국의 무모한 도전,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비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어요. 언론 반응을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받았다고 대답했어요.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죠.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걱정 안 된다고 했어요. 한국은 원래 그렇게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해내는 게 한국이라고 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세계가 비웃든 말든 상관없다고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한 달 후 한국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엔지니어 30명, 건설 관리자 15명, 기술자 20명. 총 65명이었어요. 그들은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한국이 곧 철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2년 안에 포기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막에 컨테이너 숙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발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물탱크가 설치됐죠. 하나씩 천천히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매주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국팀이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모래폭풍 속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도전했느냐고요? 46개 기업이 포기했는데 왜 한국만 남았느냐고 물었죠.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다고요. 자원도 기술도 역사도 없는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해내는 게 생존 방식이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계는 계속 비웃었어요. 언론은 실패를 기다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수 시기를 예측했죠. 하지만 사막에서는 한국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지였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지 한 달 후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사막의 기온이 섭씨 52도를 기록했습니다. 오전 9시인데도 45도였어요. 현장에 나갔을 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뜨겁게 목구멍을 태웠어요.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2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같은 증상이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5명이 쓰러졌습니다. 김철수에게 전화했어요. 작업을 중단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죠. 김철수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중단하지 않겠다고요. 어떻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방법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낮 작업을 줄이고 새벽과 밤 작업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을 더 설치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철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작업 시간이 재편성됐어요.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한낮에는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컨테이너 숙소에 대형 에어컨이 추가로 설치됐어요. 물 공급도 달라졌습니다. 2시간마다 냉수가 배급됐어요. 얼음이 든 아이스박스가 곳곳에 배치됐죠. 그늘막도 늘어났습니다. 작업 방식을 환경에 맞췄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방식을 바꾸는 거였어요.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모래 폭풍이었어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시야가 5m도 안 됐어요. 장비가 모래에 묻혔습니다. 발전기가 멈췄어요. 전기가 끊겼죠. 현장에 갔을 때 한국팀은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볼 수 없었어요. 모래가 온통 쌓여 있었죠.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철수를 고려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장비가 묻혔지 않습니까? 파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발전기는요? 고치면 된다고 했어요. 사흘 후 폭풍이 그쳤습니다. 한국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비를 파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굴착기가 모래에 묻혀 있었어요. 3시간 동안 파냈습니다. 트럭도 마찬가지였죠. 발전기를 수리했습니다. 필터가 모래로 막혀 있었어요. 분해했습니다. 청소했어요. 다시 조립했죠.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발전기가 다시 돌아갔어요. 일주일 만에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어요. 10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철수에게 물었어요. 왜 철수를 검토하지 않느냐고요. 다른 기업들은 모두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죠. 한국도 철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했어요.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약속이라고 말했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예상보다 훨씬 나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철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렵다는 건 알고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어려움이 예상보다 크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럼 손해가 나면 감수한다고 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간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뢰의 문제라고 했죠. 한국이 중동에서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김철수가 말했어요. 조건이 가혹했다고 합니다. 손해를 봤다고 했죠. 하지만 끝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왔다고 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는 나라라는 신뢰가 쌓였다고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하겠다고요. 그게 한국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1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영하 10도, 영하 15도, 영하 20도. 한 달 만에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였어요. 현장에 갔을 때 한국 기술자들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스크와 고글로 가려져 있었죠. 장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아포스가 동파됐어요. 엔진이 시동 걸리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가 얼었죠.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겨울 작업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했어요. 방법을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난방 텐트가 설치됐어요. 작업 구역마다 대형 히터가 배치됐습니다. 장비에는 보온 커버가 씌워졌죠. 유압유가 동계용으로 교체됐습니다. 콘크리트 작업 방식도 달라졌어요. 타설 전에 난방을 했습니다. 타설 후에도 보온 덮개를 씌웠어요. 양생 기간을 늘렸죠. 모든 공정이 겨울 환경에 맞춰 재설계됐습니다. 작업은 계속됐어요.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영하 22도였어요. 한국팀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김철수에게 물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고요. 익숙해졌다고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했어요. 사람은 적응한다고 말했죠.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철수를 생각해 본 적 없느냐고요. 없다고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철수는 선택지에 없었다고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다음에 한국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를 따내기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후배들이 기회를 잃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고 했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했어요. 김철수가 장갑을 벗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맞잡았어요. 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1월 첫 번째 기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하 15m 깊이의 기초였어요. 콘크리트 5,000톤이 들어갔습니다. 혹서와 혹한을 견뎌낸 콘크리트였죠. 김철수가 전화했어요. 기초가 완성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현장에 갔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기초가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아직 건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이 거칠었어요. 햇빛과 추위에 그을렸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역사가 된다고 말했죠.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이자 한국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해내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2월 국제 언론이 다시 한국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의문이었죠. 블룸버그 한국 사막에서 여전히 작업 중. 어떻게? 파이낸셜 타임스 46개 기업이 포기한 프로젝트 한국만 남았다. 로이터 한국 건설사 극한 환경 속 공사 지속. 비결은? 기사 톤이 바뀌었어요. 비웃음에서 궁금증으로요. 전문가들도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 포럼 한국의 접근 방식이 흥미롭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고 있다. 미국 건설 매거진 한국의 끈기가 놀랍다. 보통 기업이라면 벌써 철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성공할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기초공사와 본 공사는 다르다고 했죠. 김철수에게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고 말했어요. 믿는 건 우리 팀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감사는 완공하고 나서 하시라고요. 봄이 왔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작업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철골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단지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서서 바라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사막이었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구조물이 서 있었어요. 한국이 해낸 거였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요. 왜 한국만 남았을까요? 왜 철수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계약서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신뢰를 쌓는 게 목적이었죠. 이번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세계가 뭐라 하든 조건이 얼마나 가혹하든 끝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4월, 본격적인 상부 구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철골 구조물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철골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정확한 위치에 고정했죠. 하나씩 체계적으로 구조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를 만났어요. 공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계획대로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계획보다 빠르다고 수정했습니다. 예상보다 2주 앞서 있다고 말했죠.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혹서와 혹한이 있었는데요.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시스템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날씨를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로 안내받았어요. 벽면에 거대한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그래프와 숫자가 떠 있었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실시간 공정관리 시스템이라고 김철수가 설명했어요. 모든 작업이 디지털로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온도, 습도, 풍속, 작업시간, 자재 소모량, 인력 배치.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했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그래프는 온도별 작업 효율이라고 했습니다. 섭씨 40도 이상일 때는 작업 효율이 60%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실내 작업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이건 풍속별 작업 가능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풍속 초속 15m 이상일 때는 고소 작업을 중단한다고 했죠. 대신 지상 작업으로 바꾼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공정이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조건에 따라 작업이 실시간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김철수가 말했어요. 방식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5월 국제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3개국 엔지니어 7명이었어요. 미국, 독일, 일본. 그들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틀 동안 모든 걸 확인했죠. 셋째 날 회의가 열렸어요. 조사단 대표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독특하다고 말했어요.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환경에 맞춘다고 했죠. 혹서에는 혹서 시스템, 혹한에는 혹한 시스템. 이중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공정관리가 놀랍다고요. 모든 변수가 계산돼 있다고 했습니다. 날씨 변화에 즉각 대응한다고 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 대표가 질문했어요. 철수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요.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철수는 선택지가 아니었다고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조건이 어렵다는 건 방법을 더 연구해야 한다는 뜻이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죠. 조사단은 침묵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일주일 후 국제 엔지니어링 저널에 실렸습니다.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시스템. 기사는 길었어요. 한국의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칭찬 일색이었죠. 공정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절반이 완성된 거였어요. 계획보다 3주 빠른 속도였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거대한 구조물이 사막에 우뚝 서 있었어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형태는 완성됐습니다. 국제 언론이 다시 한국을 다뤘어요.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블룸버그 한국, 불가능을 증명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사막의 기적, 그러나 기적이 아니다. 로이터 한국 방식, 새로운 건설 표준이 될 수 있나. 조롱은 사라졌어요. 대신 경외가 들어섰습니다. 독일 엔지니어 클라우스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달랐어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놀랍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미국 데이비드도 연락했습니다. 한국 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존경합니다. 일본 기업도 프랑스 기업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침묵했어요. 7월,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 내부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고위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를 주제로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러시아 쪽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빅토르가 직접 타슈켄트로 왔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회의가 잡혔습니다. 저도 배석했죠. 빅토르가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독자 프로젝트를 우려한다고요.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어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빅토르가 대답했어요. 가스 수출 가격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검토하겠다고 했죠. 대신 독자 단지는 축소하거나 연기하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다고 했죠. 빅토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갔어요. 일주일 후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리밍이 타슈켄트로 왔어요.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 기술 협력 검토, 대신 단지 규모 축소. 대통령은 똑같이 거절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부 문서가 유출됐어요. 국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 내부 보고서였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중앙아시아 가스 시장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 다른 자원국들이 독자 가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도미노처럼 따라올 수 있다. 헐값 원료 수입 구조가 무너진다. 보고서는 계속됐어요. 한국이라는 변수가 문제다. 한국은 서방 기업들과 다르다. 조건이 나쁘다고 철수하지 않는다. 끝까지 한다. 이 특성이 자원국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공정률 50%를 넘었다.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문서가 공개되자 파장이 일었어요. 국제 언론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글로벌 자원 시장의 게임 체인저. 러시아 중국의 악몽, 한국 플랜트 기업. 자원국들의 새로운 희망, 한국 모델.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독자 프로젝트는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 자원국들은 신중해야 한다. 단기적 이익에 현혹되면 안 된다. 경고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움직였어요. 한국 플랜트 기업에 접촉했습니다. 자국 가스 화학 단지를 검토하고 싶다고 했죠. 투르크메니스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미노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드디어 공정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실패를 말하지 않았어요. 성공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남은 건 시간 문제였죠.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세계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요.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비웃든 칭찬하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덧붙였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빅토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제안이 아니었어요. 항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기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가공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했죠.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나온 자원을 가공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이건 주권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죠. 빅토르가 협박했어요. 가스 수입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웃었어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죠. 유럽, 인도, 동남아. 우리 제품을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토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밍이 와서 압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갔습니다. 거대한 단지가 거의 완성되고 있었어요. 배관, 설비, 제어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어요. 3개월 후면 가동한다고요. 그때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46개 기업이 불가능하다고 한 프로젝트. 세계가 비웃었던 도전. 한국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롱은 침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침묵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두려움. 판이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현장에 섰을 때 거대한 단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4년 전 아무것도 없던 사막이었습니다. 이제는 최첨단 가스 화학 단지가 서 있었어요. 높이 50m의 반응탑, 수십 개의 저장 탱크, 끝없이 이어진 배관. 모든 게 완성됐습니다. 김철수를 만났어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김철수가 대답했어요. 이제 가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라고 말했죠. 일주일 후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시스템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배관, 밸브, 펌프, 제어 장치.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나왔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하나씩 수정했습니다. 2주 동안 시운전이 계속됐어요. 밤낮 없이 점검하고 조정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월 15일 본격 가동일이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어요. 강요들도 왔습니다. 국제 언론도 몰려왔죠.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4년. 39억 달러. 46개 기업의 거절. 세계의 조롱. 혹서와 혹한. 모래폭풍.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오전 10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통령, 장관들, 기자들, 한국 기술자들. 모두 제어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김철수가 제어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준비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준비됐다고 김철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시작하라고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압력, 유량. 모든 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왔어요. 촉매를 만났죠. 화학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제어실은 조용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두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반응탑 온도가 목표치에 도달했어요. 압력도 안정됐습니다.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첫 생성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액체 형태였습니다. 파이프를 통해 흘러갔죠. 냉각기를 거쳤습니다. 고체로 변했어요. 1시간 후 첫 펠렛이 나왔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였어요. 하얀색이었습니다. 폴리에틸렌. 가스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었죠. 김철수가 펠렛을 들었습니다. 손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제게 건넸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죠. 이건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증명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대통령이 박수를 쳤어요. 1명, 2명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제어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서로 껴안았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가스화학단지 가동 성공. 46개 기업이 포기한 프로젝트, 한국이 완성. 사막에 세워진 기적, 그러나 기적이 아니다. 세계가 주목했어요. 첫 달, 단지는 안정적으로 가동됐습니다. 하루 생산량 300톤. 한 달이면 9,000톤이었어요. 폴리에틸렌 가격은 톤당 1,200달러. 한 달 매출 1,080만 달러였습니다. 가스로 팔았다면 어땠을까요? 같은 양의 가스는 54만 달러에 팔렸을 겁니다. 20배 차이였어요. 재무부 장관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연간 예상 수익 12억 달러라고 했어요. 투자금 39억 달러는 4년이면 회수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순수익이라고 덧붙였죠.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정말이라고 대답했어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월, 첫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인도로 500톤이 보내졌어요. 베트남으로 300톤, 터키로 400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생산량보다 주문이 많았어요. 이건 원료가 아니었습니다. 제품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만든 제품이었죠. 러시아 빅토르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협상을 원한다고 했어요. 가스 가격을 대폭 올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하겠다고 했죠. 대통령이 거절했어요. 이미 우리는 독자 기술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밍이 와서 협력을 제안했어요. 대통령은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판이 바뀐 거였습니다. 3월,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국 컨소시엄과 계약했어요. 자국가스화학단지 건설. 투자 규모 28억 달러였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도 관심을 보였어요. 중앙아시아 자원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증명했으니까요. 원료만 파는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요. 러시아와 중국의 악몽이 시작됐어요. 국제에너지 전문지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중앙아시아 자원 시장의 지각 변동. 헐값 원료 시대의 종말. 한국, 새로운 플레이어로 부상. 세계가 주목했어요. 한국이 단순한 건설사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4월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다시 섰어요. 단지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생산의 증거였어요.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4년 전을 돌아봤다고 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했다고 했죠. 그리고 감사를 표했어요. 한국에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국에게 말입니다. 김철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짧게 말했어요. 불가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것만 있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어려운 건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김철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철수가 웃었어요. 우리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를 믿어줬다고 말했죠. 다른 나라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즈베키스탄만은 믿었다고 했어요. 서로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다고 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어요. 4년 전 아무것도 없던 사막이었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단지가 서 있었죠. 모래가 플라스틱이 됐습니다. 가스가 제품이 됐어요. 원료국이 제조국이 됐습니다. 현대판 연금술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 끝까지 가는 의지, 약속을 지키는 의지였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4년 전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독자 가스화학단지 건설 타당성 검토. 초기 투자액 39억 달러. 예상 수익률 연간 12억 달러. 숫자는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니, 더 좋았어요. 실제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았죠.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바뀌었어요. 원료만 파는 나라에서 제품을 만드는 나라로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도 바뀌었어요. 단순한 건설사에서 자원국의 파트너로요.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명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한 나라가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타슈켄트 시내가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었어요. 자식들이 가스를 캐지 않아도 되는 미래요. 제품을 만드는 나라의 미래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철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도 시작합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건 시작이었으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가능은 없었다. 의지만 있으면 됐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었다.